자, 얼마 전에 코스피 1500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상상, 약간은 가능성의 영역이지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기업 부도 위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역병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은 돈이 안 도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업 부도 위기인 거고, 유가 하락 위기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유가 전쟁으로 인해서 셰일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은 이 중국, 특히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채가 폭발하면서 중국 경제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IMF처럼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이탈리아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5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과잉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인 거죠. 다만 이 경제 주체, 어느 경제 주체가 위기에 빠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기업의 어려움이고, 자, 두 번째도 기업이죠. 세 번째는 기업과 가계입니다. 네 번째 신흥국은 기업과 정부죠. 이탈리아는 정부 위기죠. 이 역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주춤한 사이에 이 경제의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게 위기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다만 그 터지는 약한 주체가 누구냐, 그게 기업이냐 가게냐 정부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위기의 성격과 대응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 주체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현실화된 대규모 불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2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죠. 문제는 이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재 이 수단들을 쓰는 게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 수준이 지금 저금리잖아요. 대부분 국가가 다 0에서 2% 사이,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식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인데, 재정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풀면 가장 확실하게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정, 이 적자 재정을 과대하게 일으키는 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나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축통화국들은 무제한 양적 완화 이런 수단을 통해서 경기 하강을 좀 막는다고 치는데, 이 나머지 국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의 위기는 조금 더 깊고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 경제는 이렇게 몰락을 할 것이냐? 그렇진 않죠. 또 다른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역병 사태로 인해서 한 달 만에 회사채 금리가 무려 2배로 치솟았습니다. 2배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쩐치기 사업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뭐 1%, 2% 수준인데 회사채 금리 3%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던 게 6%가 돼버리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은 줄도산하게 되는 거고, 이게 왜 또 문제냐면은 이 절대적인 부채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7년만 해도 전 세계 기업 부채가 42조 정도였는데 12년 만에 무려 28조가 더 늘었어요. 우리나라 연간 GDP가 1.7조 달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부채들이 전 세계에서 퍼졌다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해보면 뭐 우버, 이런 유니콘 기업들 보면 돈 하나도 못 버는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기업 가치는 수십조 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자금 조달이 안 된다? 바로 망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숫자들을 보시면, 이거는 GDP 대비 부채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로 많이 건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에요. 문제는 기업 부채가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대략 70% 초반대였는데 현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75%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현금을 확보하려고 현금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 국채조차도 던져버리고 있어요. 원래 시장이 좀 위험해지면 보통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거든요. 현재 상황은 주식도 셀을 하는 거고 채권도 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릅니다. 채권 금리는 주식과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예요. 어려운 말로 지금 우리는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지표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BAA 등급의 회사채와 국채 등급 간의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리만 이전에 금리 차가 이렇게 가다가 리만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널뛰게 했죠. 현재 금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식간에 무려 한 2% 정도 금리가 뛰었어요. 즉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위험자산인 회사채 간의 금리 격차가 불과
불과 몇 주 만에 2%가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전고점은 리만 위기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 겁니다. 이거는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와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 간의 금리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로 쭉 안정화되어 있다가 현재는 엄청나게 뛰어있는 상태. 즉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의 상황에 이미 직면해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채의 가장 하한선인 BBB 등급에 무려 절반이 몰려있다는 거고요. A 등급부터 B 등급까지를 우리는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 요 아래를 투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투기 등급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웬만한 기관들은 이 등급에 있는 채권을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등급까지만 회사채를 사는 건데 투자 적격 등 회사채의 무려 50%가 요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선에. 말인즉슨 지금과 같은 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요 등급에 있는 회사들이 무더기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 거는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 파생 상품이 이 부도 위험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Collateral Loan Oblig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부채 담보부 유동화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발행한 회사채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회사채로 또 등급을 불려 나눠가지고 이거를 팔았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는 이거를 또 하나 1차, 2차, 3차, 4차 범위를 알 수 없는 수준까지 파생상품을 광범위하게 팔아가지고 위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파생상품들이 시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만 그때보다 상황이 좀 나은 건 금융위기 이후로 좀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2차, 3차, 4차 이런 재증권화는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부도의 범위는 금융위기 때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본 회사채의 규모가 애초에 크고 여기다가 CLO까지 더해 있으니까 위기의 정도가 좀 낮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대 위기로 상황이 올라가니 미국 연준이 아주 급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기업 어음을 직접 매입한다는 건데 이 금융위기 때도 이 연준이 직접 나서서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지급을 해줬죠. 금융위기 때 연준이 산 채권은 미국 국채와 MBS 채권 사실상 공기업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국채급입니다. CP 이거는 민간 기업의 단기 금융 채권이거든요. 3개월 이내에 짧은 자금이 필요할 때 20피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을 하는 건데 이것조차 사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이거 가지고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 발표가 난 이후에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월가에서 원하는 거는 야 CP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채를 사라. 회사채를 직접 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회사채를 직접 정부가 사주면 이 경제 주체, 민간 경제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준다면은 어떤 기업도 사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망하면 정부가 구해줄 텐데. 이거는 경제를 바라보는 이 철학의 문제와도 닿아 있는 문제여가지고 이게 과연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았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질적 완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QQE Qualitativ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해서 양적 질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채를 직접 사라는 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튼 시장에서는 회사채를 직접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는 버냉키와 앨런조차도 회사채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벤 아저씨랑 앨런 아줌마의 표정을 보세요. 딱 팔짱 끼고 남일이니까 굉장히 웃고 있죠. 파월 아저씨는 똥줄을 타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전직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장의 회사채 직매입 요구에 대해서 파월은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통화정책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고 재정정책을 해라. 재정정책. 근데 경격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발표를 합니다. 파월이 당초 이거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근본에 산다고 하는 회사채는 연준이 회사채를 직접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회사채를 산다는 이야기고 연준이 직접 회사채를 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직접 회사채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편법을 통해서 회사채를 사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는 무려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랑 이제 공화당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뭐 규모의 문제지 어떻게든 뭐 통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 두 가지를 최대한 풀어가지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죠.